보자. 가서 확인해야 한다. 내 남은 인생을 어디에 맡길지. 미국에서 500억 자산을 일군 70대 노인 김만석. 3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그에게는 두 자식이 있습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사는 큰아들, 그리고 달동네 판잣집에 사는 막내딸. 12월 칼바람 속 냄새나는 누더기를 걸친 노인이 두 자식의 집 앞에 섭니다. 과연 큰아들과 막내딸, 이들은 거지 차림의 아버지를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미리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고 건강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2월 칼바람 부는 그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월의 겨울밤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그 어둠을 틈타 칼날 같은 바람이 도시의 빌딩 숲 사이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앙상한 가로수 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듯 우웅하고 울어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 화려한 조경수들이 황금색 조명을 받아 번쩍거리고 대리석으로 마감된 정문. 기둥이 위압감을 뽐내고 있는 그곳에 그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만석. 올해로 70을 훌쩍 넘긴 그는 누가 봐도 영락없는 노숙자의 행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낡은 외투의 옷깃을 여몄습니다. 시장에서 5,000원을 주고 산 국방색 깔깔이 점퍼 위로 소매가 다해져 실밥이 터져 나온 회색 코트를 걸쳤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후, 만석 씨가 긴 한숨을 내쉬자 하얀 입김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랐다가 순식간에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의 입과 옷에서는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 특유의 시큼한 단내와 싸구려 소주 냄새가 뒤섞인 악취였습니다. 사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자식들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 위해 일부러 옷에 먹다 남은 소주를 흩뿌려 두었던 것입니다.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가 차가운 바람에 실려 자신의 코끝을 자극할 때마다 만석 씨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뒤축이 다 찌그러져 꺾어 쉬는 운동화. 그마저도 왼쪽 엄지발가락 부분이 찢어져 있어 구멍난 회색 양말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종아리를 지나 무릎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얼음장 위에 맨발로 서 있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만석 씨는 그 고통을 꾹 참아내며 지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가자. 가서 확인해야 한다. 내 남은 인생을 어디에 맡길지. 만석 씨는 지팡이로 바닥을 짚으며 아파트 정문을 향해 힘겹게 한 발작을 떼었습니다. 지팡이 끝이 보도블록을 칠 때마다 탁, 탁 하는 건조하고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불규칙한 심장 박동 소리처럼 위태롭게 들렸습니다. 거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경비실의 미닫이 창문이 거칠게 열리며 젊은 경비원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빳빳하게 다림질된 짙은
남색 제복을 입은 경비원의 눈빛은 명백한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만석 씨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더니 코를 살짝 찡긋거리며 손으로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쫓아내려는 듯한 노골적인 몸짓이었습니다. 아, 저기 103동 1502호에 사는 내 아들을 좀 보러 왔는데. 만석 씨의 목소리는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더 긁어서 내기도 했지만 실제로 긴장감 때문에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넘어갈 침조차 없었습니다. 1502호요? 박민성 씨 댁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민성이. 내가 걔 애비요. 경비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만석 씨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최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1502호 입주민 박민성 대표와 눈앞에 있는 이 냄새나고 초라한 노인을 도저히 연결지을 수 없다는 눈치였습니다. 경비원의 눈동자에 거짓말하지 마세요라는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세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입주민들 불쾌해하십니다. 경비원은 창문을 쾅 소리 나게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유리창 너머로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석 씨에게는 그 짧은 기다림의 시간이 마치 영겁의 세월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찬바람이 귓불을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귀가 떨어져 나갈 듯이 아려왔습니다. 민성아, 우리 장남, 내가 이 애비를 어떻게 맞이할까? 만석 씨의 뇌리에 30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를 병으로 일찍 떠나보내고 공사판을 전전하며 홀로 삼남매를 키워냈던 그 치열했던 시절. 자신은 점심값을 아껴 맹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큰아들 민성이만큼은 기죽지 않게 하려고 유명 메이커 운동화를 사주었던 기억.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 새벽 인력시장에서 드럼통, 장작불을 쬐며 일거리를 기다리던 그 매서운 추위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추위가 살을 애는 추위였다면 지금 느끼는 추위는 뼈를 깎는 추위였습니다. 그때 경비실 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곤란하고 짜증 섞인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지금 댁에 안 계신다는데요? 안 계셔? 그럴 리가. 내가 분명히 베란다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왔는데. 다시 한 번만 연락해 주게. 아니, 인터폰을 받긴 받으셨는데. 아버님 안 계신다고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댁에 계신 분은 할아버지를 모른답니다. 쿵. 만석 씨의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른다니. 자신의 아들이 핏줄인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다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타인인 경비원의 입을 통해 거절의 말을 전해 들으니 가슴 한복판에 대못이 박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올라가 보겠네. 내 얼굴을 보면 알 거야. 만석 씨는 막무가내로 입구 차단기를 넘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경비원이 급하게 뛰쳐나와 만석 씨의 앞을 가로막고 팔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노망 나셨어요?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
아파트 입구 진입로 쪽에서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쌍라이트를 켠 채 달려오는 그 불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만석 씨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를 내며 다가온 차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차 번호판을 확인한 경비원이 황급히 만석 씨를 옆으로 밀쳐내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대표님? 그 차는 바로 큰아들 민성이가 타는 차였습니다. 차는 만석 씨의 바로 앞에서 바퀴가 흙바닥을 긁으며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지잉하는 기계음을 내며 반쯤 내려갔습니다. 차 안에서는 훈훈하고 따뜻한 히터 바람과 함께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 냄새, 그리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깥에 시린 겨울 바람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공기였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큰아들 민성이의 얼굴은 기름기가 흘러 반질반질했습니다. 조수석에는 며느리가 윤기가 흐르는 모피 코트를 입고 앉아 있었죠. 민성아. 만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친 그 찰나의 순간, 만석 씨는 보았습니다. 아들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하지만 그 흔들림은 반가움이나 연민 혹은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당혹감, 짜증, 그리고 자신의 완벽한 삶에 오점이 생겼다는 듯한 혐오감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아들은 차가운 얼음 조각 같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아들. 며느리는 아이의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손부채질을 하며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독한 악취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다. 내 애비다. 사업이 망해서 갈 곳이 없어서 왔다. 밥 한 끼만 다오. 만석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준비해둔 대사를 읊었습니다. 비굴해 보일 정도로 굽은 등, 떨리는 손, 촛불처럼 흔들리는 눈빛. 자식이라면, 인륜을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밥 한 끼는 먹여보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여기 잡상인 관리 안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미국에 계십니다. 어디서 미친 노인네가 와서 행패야? 당장 안 쫓아내고 뭐해요? 아들은 경비원을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고는 창문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지잉, 탁, 유리창이 닫히며 외부와 단절되는 그 소리가 마치 만석 씨와 아들 사이의 인연이 영원히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차는 망설임 없이 엑셀을 밟아 지하 주차장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붉은색 브레이크 등만이 어둠 속에서 잠시 번쩍이더니 이내 꼬리를 감추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겨진 것은 매캐한 매연 냄새와 멍하니 서 있는 만석 씨, 그리고 난처해하며 혀를 차는 경비원뿐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져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만석 씨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귓가에 맴도는 아들의 목소리. 미친 노인네. 그 한마디가 가슴속을 휘젓고 다니며 붉은 선혈을 낭자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다 낡은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는 빳빳한 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쓰라고 준비해온 50억 원짜리 수표 한 장. 만석 씨는 주머니 속에서 그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바스락. 그래. 알았다. 내 놈에게는 이 돈도 이 애비도 필요 없다는 것이지. 만석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차가운 바람에 닿아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보다 천근만근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만석 씨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네온 사인을 등지고 그가 향한 곳은 서울의 북쪽 끝자락, 가파른 언덕 위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달동네였습니다. 그곳에는 막내딸 지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10,000원 버스 안 사람들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만석 씨가 뒷문에 간신히 몸을 씻자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습니다. 그의 남루한 옷차림과 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아, 냄새. 아저씨, 좀 떨어져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만석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흔들리는 버스 손잡이를 2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버스 창문이 덜덜거리며 울릴 때마다 그의 마음도 함께 덜컹거렸습니다. 하지만 만석 씨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아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기에 남들의 시선 따위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버스는 종점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도 한참을 더 올라가야 하는 산동네였습니다. 마을버스는 엔진이 터질 듯 굉음을 내며 가파른 언덕을 기어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아파트는 사라지고 붉은 벽돌집들과 슬레이트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마을버스에서 내려서도 좁은 골목길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한 좁은 골목. 시멘트 담벼락에는 금이 가 있고 대문마다 칠이 벗겨져 녹슨 쇠창살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마다 다 타버린 하얀 연탄재가 쌓여 있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헥, 헥. 가파른 계단을 오르느라 만석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입에서 단내가 났습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는 통증을 호소했지만 그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어릴 적 막내딸 지은이를 등에 업고 이보다 더 험한 길을 오르내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미 없이 자라 유독 정이 많고 눈물이 많던 아이. 오빠들 틈에 치여 새 옷 한 번 제대로 입혀주지 못했던,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이 아린 아픈 손가락. 드디어 파란색 페인트가 칠해진 작은 철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위에는 번듯한 문패 하나 없이 우유 배달 주머니 하나가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계십니까?
만석 씨는 떨리는 손으로 녹슨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고장난 초인종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철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캉, 캉, 캉. 누구세요?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고 낡은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민낯에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 세월의 고단함이 얼굴 곳곳에 묻어 있었지만 선한 눈매만은 어릴 적 그대로였습니다. 막내딸 지은이였습니다. 지은이는 어둠 속에 서 있는 꾀죄죄한 노인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하지만 그녀는 곧 눈을 크게 뜨며 대문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아, 아버지. 지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뛰쳐나와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세상에 연락도 없이. 지은이는 아버지의 남루한 행색과 지독한 냄새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석 씨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식당 주방 일을 하며 물마를 날 없이 살아온 고생한 손이었습니다. 손등은 터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은 펄펄 끓는 아랫목처럼 따뜻했습니다. 지은아, 애비가 다 망해먹고 갈 데가 없어서 염치 불구하고 왔다. 미안하다. 만석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아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석 씨의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혹시나 오빠처럼 화를 낼까? 짐스럽다며 밀어낼까? 아니면 남편 눈치가 보인다며 곤란해할까? 아유, 아버지도 참. 망하긴 뭐가 망해요. 일단 들어오세요. 얼른요. 밖이 얼마나 추운데 이러고 서 계세요? 지은이는 만석 씨의 등을 떠밀며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짜증이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늙은 아버지가 추위에 떨었을까 걱정하는 마음, 반가움과 안쓰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방 안은 좁았지만 훈훈했습니다. 벽지 곳곳에 곰팡이가 핀 흔적이 보였고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도 보였지만 바닥만은 뜨끈뜨끈했습니다. 구석에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듯 알록달록한 이불이 깔려 있었고 밥상 위에는 먹다 남은 김치찌개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가득 퍼진 시큼하고 구수한 김치찌개 냄새가 만석 씨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사람 사는 냄새였습니다. 앉으세요, 아버지. 아랫목 따뜻해요. 식사는요? 아직 안 하셨죠? 지은이는 만석 씨를 아랫목에 앉히고는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밥통을 여는 소리, 그릇을 꺼내는 달그락거리는 소리,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소리. 그 소리들이 만석 씨에게는 세상 어떤 오케스트라 연주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데운 김치찌개, 그리고 급하게 부친 계란말이 몇 개가 차려져 나왔습니다. 변변찮은 반찬이었지만 만석 씨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목이 메어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드세요. 따뜻할 때. 제가 내일 아침에는 고기라도 사서
국 끓여 드릴게요. 오늘은 이게 다예요. 죄송해요. 지은이는 아버지의 밥 위에 노란 계란말이를 올려주며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자 만석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왜 우세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돈이야 없으면 어때요? 건강하게 오셨으면 됐지. 우리 좁아도 옹기종기 살면 돼요. 저 식당 일 나가서 돈 벌어요. 입 하나 더 느는 거 일도 아니에요. 지은이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만석 씨는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찢겼던 가슴 속 상처가 딸의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물 젖은 밥을 꾸역꾸역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지은이는 화장실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빨간 플라스틱 대야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발 이리 내보세요. 씻겨드릴게요. 아니다, 괜찮다. 내가 씻으면 돼. 냄새난다. 아유, 허리도 안 좋으시면서. 가만히 계세요. 딸이 아빠 발도 못 씻겨드려요? 지은이는 강제로 만석 씨의 양말을 벗겼습니다. 구멍난 양말 사이로 드러난 아버지의 발은 참혹했습니다. 발톱은 깎지 않아 두껍게 굽어 있었고 뒤꿈치는 가뭄의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검은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발바닥 전체가 딱딱한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공사판을 뛰어다니느라 닳고 다른 발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발을 보자마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순식간에 맑은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따뜻한 물에 아버지의 발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비누 거품을 내어 거친 발바닥을 조심스럽게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지은이의 거친 손바닥이 만석 씨의 더 거친 발바닥을 만나는 소리. 그 마찰음 사이로 따뜻한 물의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만석 씨는 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느새 흰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섞여 있는 딸의 머리. 고생만 시킨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지은아. 지은이의 손등 위로 투둑 하고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만석 씨의 눈물이 아니라 고개를 숙인 지은이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아버지의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씻겼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이. 아버지,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호강은 못 시켜드려도 밥은 절대 안 굶겨드릴게요. 오빠네 집 생각은 마세요. 걔네는 원래 좀 그렇잖아요. 잊어버리세요. 지은이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며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끝내 목이 메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만석 씨는 깨끗해진 발을 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과 품에 숨겨둔 500억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누구를 위해 써야 할지 그 답은 이미 명확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지은이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지은이가 황급히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한숨을 푹 쉬며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만석 씨는
그 짧은 한숨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일이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이 집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만석 씨는 딸 모르게 안주머니 속의 봉투를 확인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거세게 울부짖으며 창문을 흔들고 있었지만 이 작은 방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확인한 만석 씨의 입가에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달동네의 새벽은 유난히 고요하고 서늘했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지붕마다 하얗게 내려앉아 마치 동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은이는 여느 때처럼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부엌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발바닥을 찔렀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쌀독을 열었습니다. 바가지를 긁는 소리가 텅 빈 쌀독 안에서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차르륵, 차르륵. 차가운 수돗물에 쌀을 씻는 소리만이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손끝이 빨갛게 얼어붙어 감각이 무뎌졌지만 지은이는 쌀알 하나라도 흘러내려갈까 조심스럽게 손을 놀렸습니다. 좁은 부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밤새 웅크리고 자느라 뻐근한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버지 만석 씨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낡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쓰고 웅크린 아버지의 등. 그 작고 초라한 등이 왠지 모르게 애처로워 보여 지은이는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퉁퉁 불은 아버지의 발을 씻기며 보았던 그 수많은 굳은 살들, 갈라지고 터진 뒤꿈치 사이로 배어있던 검은 때들. 그것은 단순히 씻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평생을 길바닥에서 보낸 아버지의 훈장 같은 상처였습니다. 오늘은 고깃국이라도 따뜻하게 끓여드려야지. 지은이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꼬깃꼬깃 접어둔 비상금 봉투를 꺼내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비록 한우는 아니었지만 아버지 밥숟가락에 고기 한 점 올려드릴 생각에 지은이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웅 마이너스. 고요하던 골목길을 뒤흔드는 육중하고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낡은 마을버스가 힘겹게 언덕을 오르며 내는 끼릭끼릭하는 쇳소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맹수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낮게 그르렁거리는 듯한 묵직하고 압도적인 진동이었습니다. 그 진동은 지은이의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쿵쿵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곧이어 동네 개들이 요란하게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왈, 왈, 캉, 캉.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대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잠옷 바람으로 나온 옆집 할머니도 출근 준비를 하던 앞집 청년도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골목 입구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은이도 국자를 든 채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좁아 터진 달동네 골목길, 연탄재가 깨져 뒹굴고 찢어진 쓰레기 봉투 사이로 음식물 냄새가 풍기는 그 비좁은 길에
바퀴 하나가 지은이 허리춤만 한 검은색 초대형 리무진이 멈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체는 어찌나 매끈하고 광이 나는지 마치 검은 보석을 깎아 만든 것 같았습니다. 구경 나온 동네 사람들의 꾀재재한 얼굴과 허름한 담벼락, 전신주에 얽힌 전깃줄들이 리무진의 표면에 거울처럼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이질감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의 물건이 실수로 이곳에 떨어진 것 같은 완벽한 이질감. 저런 차가 왜 우리 동네에? 길을 잘못 들었나? 지은이가 멍하니 서 있는데 운전석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귀에는 무전기 이니어를 꽂고 핏이 딱 떨어지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그는 구두에 흙먼지가 묻는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은이의 집 대문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절도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빚이라도 지고 도망쳐 온 걸까? 저 사람들은 빚을 받으러 온 무서운 사람들 아닐까? 손에 든 국자가 달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지은이를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막 잠에서 깨어 부스스한 머리로 대문을 나오던 만석 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만석 씨는 여전히 낡은 국방색 깔깔이 점퍼를 입고 한쪽 발에는 구멍난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끌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동네 노인, 아니 노숙자에 가까운 행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양복의 사내가 만석 씨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 대기시켰습니다. 순간 골목길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뚝 끊겼습니다. 지은이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저 사람이 누구 보고 회장님이라고 한 거야? 지은이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분명 어제 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찾아와 울던 우리 아버지인데, 냄새나는 깔깔이를 입고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던 그 아버지인데, 만석 씨는 마치 이 상황이 아주 익숙한 일상인 양 뒷짐을 진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젯밤의 그 주눅 들고 처량했던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기업 총수의 날카롭고 매서운 호랑이의 눈빛. 그 강렬한 카리스마가 낡은 외투를 뚫고 뿜어져 나와 주변 공기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시간 맞춰왔군. 옷은? 만석 씨의 목소리는 낮고 굵게 깔렸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차 안에서 갈아입으시죠. 김 실장의 대답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습니다. 만석 씨는 그제야 멍하니 입을 벌리고 서 있는 지은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그 미소는 다시 따뜻한 아버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은아, 뭐하냐? 밥은 나가서 먹자. 얼른 타거라. 아,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지은이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가서 설명해 주마.
너한테 보여줄 것도 있고 줄 것도 아주 많다. 김 실장이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뒷좌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은은한 가죽 향기와 함께 황금색 조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신데렐라를 태우러 온 호박 마차처럼 꿈결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지은이는 홀린 듯 발을 떼었습니다. 거지꼴로 돌아왔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왕이 되어 자신을 황금 마차에 태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리무진은 미끄러지듯 달동네를 빠져나왔습니다. 덜컹거리는 요철도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승차감은 구름 위를 걷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매일 버스비를 아끼려 걸어 다니던 그 길을 지은이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냉장고에는 시원한 생수와 음료가 가득했습니다. 지은이는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파묻은 채 이것이 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잠시 후 리무진은 강남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최고급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회전문이 돌아가고 제복을 입은 호텔 지배인과 직원들이 일제히 뛰어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지은이는 자신의 낡은 트레이닝복 바지와 꼬질꼬질한 슬리퍼가 부끄러워 자꾸만 몸을 움츠렸습니다.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너무나 깨끗하고 반짝거려서 자신의 더러운 신발 자국이 남을까봐 발끝을 세워 조심조심 걸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런 여자가 왜 여기에 왔지? 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석 씨는 달랐습니다. 차 안에서 말끔한 슈트로 갈아입은 그는 이제 완벽한 신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은 모습, 지팡이 대신 몽블랑 만년필을 행거칩처럼 윗주머니에 꽂은 그의 모습에서 어젯밤의 흔적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걸었습니다. 만석 씨는 주눅 들어있는 지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아무 걱정 마라, 아버지가 있다. 이제 기죽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최상층, 프라이빗 스위트룸. 황금색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한강 물결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발 아래 세상은 장난감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최고급 가죽 소파와 페르시아산 카펫, 그리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만석 씨는 소파에 지은이를 앉히고 품 안에서 묵직한 통장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중은행 통장이 아닌 검은색 가죽 케이스에 담긴 VIP 프라이빗 뱅킹 통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열어보거라.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숫자 5 뒤에 끝도 없이 붙어 있는 0의 행렬. 1, 10, 100, 1000만, 억, 10억? 그것은 500억이었습니다. 평생 식당 설거지를 하고 남의 집 파출부를 띄어도 만져볼 수 없는,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
지은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통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 아버지. 이 돈이 다 어디서? 미국에서 고철 사업을 좀 크게 했다. 운이 좋아서 버려진 땅도 좀 샀는데 거기서 석유라도 나왔는지 대박이 났지. 처음엔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하려고 시작한 건데 정신 차려보니 이렇게 됐더구나. 만석 씨는 담담하게 말하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담담한 말투 속에 숨겨진 아버지의 지난 세월을. 말도 안 통하는 이영만리 타국에서 인종차별과 무시를 견디며 차가운 쇳덩어리와 씨름했을 아버지. 밤마다 자식들이 보고 싶어 울음을 삼켰을 아버지의 고독과 눈물이 그 돈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은아, 이 돈. 원래는 반을 뚝 떼어 내 오빠 주려고 했다. 그래도 장남이니까. 그래도 내 핏줄이니까. 죽기 전에 한 몫 챙겨주고 싶었다. 만석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달그락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정적을 깼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뼈저리게 알았다. 그 녀석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법이라는 걸. 그래서 이 돈 전액 너한테 맡기려 한다. 네. 아, 아니에요. 전 못 받아요. 너무 큰 돈이라 무서워요. 아버지, 저는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게 마음 편해요. 돈 때문에 오빠랑 아버지 사이 틀어지는 거 싫어요. 지은이는 불에 댄 사람처럼 통장을 밀어냈습니다. 돈 욕심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가난했지만 우에 있었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돈이 생기면 가족이 찢어진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기에 더욱 무서웠습니다. 받아라. 만석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이건 그냥 돈이 아니다. 어젯밤 내 더러운 발을 씻겨주던 내 눈물값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세상에 짓눌리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해줄 아비의 갑옷이다. 만석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 때문에 내가 겪었던 그 수많은 서러움들, 이 애비가 다 갚아주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니 제발 받아다오. 이게 내 소원이다. 지은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줘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생을 아버지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려 한다는 그 마음이 사무치게 고마워서였습니다. 지은이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만석 씨는 손수건으로 딸의 눈물을 닦아주고는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당장 백화점 VIP실 비우라고 해. 우리 딸 옷부터 사입혀야겠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 제일 편한 신발로.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로 꾸며줘. 그리고 만석 씨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조금 전 딸을 보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성이 그놈. 지금 자금난 때문에 똥줄이 타고 있다고 했지? 그놈한테 연락해. 만석 씨가 시가를 한 대 물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MK홀딩스 회장이 전액 투자건으로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해. 장소는 이 호텔, 바로 이 방으로. 최대한 빨리 튀어오라고 해.
같은 시각 서울 테헤란로 한복판에 위치한 민성의 사무실은 흡사 초상집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화려한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치장된 사무실이지만 공기 중에는 짙은 담배 연기와 숨막히는 패배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대형 공기청정기가 윙윙거며 돌아갔지만 며칠째 씻지 못한 민성의 몸에서 나는 쩐내와 매캐한 연기를 빨아들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리하게 확장했던 리조트 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대와 지자체의 인허가 문제로 전면 중단되면서 민성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어업 만기가 당장 오늘 오후 4시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어댔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그 소리는 마치 민성의 목을 조르는 저승사자의 경보음처럼 들렸습니다. 사장님, 은행 지점장님 전화입니다. 오늘 4시까지 이자 입금 안 되면 가압류 절차 들어간답니다. 더 이상 시간 못 준답니다. 사장님, 하청업체 사장들이 지금 로비에 들어누웠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난리입니다. 경찰 부를까요? 비서들의 다급한 외침이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민성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책상 위를 서성였습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눈으로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값비싼 크리스털 재떨이에는 초조함에 피우다 만 담배꽁초가 산처럼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재떨이 밖으로 흘러넘친 회색 담뱃재가 마치 그의 타버린 속마음 같았습니다. 알았다고. 젠장, 내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줘? 돈이 말라비틀어졌는데 어떡하라고. 민성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리쳤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서 명치를 주먹으로 쳐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100억? 아니 50억만 있어도 숨통이 트일 텐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그동안 기부한 돈이 얼만데. 그때 책상 위에 던져두었던 민성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잉, 지잉. 발신자 표시 제한.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전화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민성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반갑습니다. 박민성 대표님. 여기는 MK홀딩스 비서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서 묘한 신뢰감이 묻어났습니다. MK 홀딩스요? 민성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최근 증권가 찌라시에서 봤던 이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정체불명의 투자회사. 현금 보유액만 수조 원에 달한다는 그야말로 큰손 중에 큰손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박 대표님이 추진 중인 리조트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업성 검토는 이미 끝났고 전액 투자 의향이 있으니 세부 조율을 위해 지금 당장 뵙고 싶어 하십니다. 네, 투자요? 전액 투자요? 민성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옥 불구덩이 속에 있었는데 하늘에서 굵은 황금 동아줄 하나가 툭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땀이 차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면 됩니까? 당장 가겠습니다. 기어서라도 가겠습니다. 시간만 말씀해 주십시오. H호텔 로얄 스위트룸입니다. 지금 차를 보내겠습니다. 바로 내려오시죠. 전화가 끊기자마자 민성은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됐다. 살았다. 역시 하늘은 날 버리지 않아. 난 될 놈이라니까. 박민성 아직 안 죽었어. 민성은 거울을 보며 급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 넘기고 비뚤어진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상을 하고 있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태세 전환이었습니다. 민성은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빨리 준비해. MK홀딩스 회장님이 날 보재. 당신도 같이 가서 점수 좀 따야지. 우리 이제 다시 일어서는 거야. 골프장 회원권도 다시 살 수 있어. 정말? 어머. 내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누구 남편인데 내가 점쟁이한테 물어봤을 때도 오래 대운이 든다고 했어. 전화기 너머 아내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제일 비싼 옷 입고 나와. 있어 보이게. 그 밍크 코트 입고 보석함에 있는 거 다 두르고 나와. 없어 보이면 안 돼. 30분 후 H호텔 로비에 도착한 민성 부부의 모습은 그야말로 허세 그 자체였습니다. 민성은 최고급 양복에 번쩍이는 금장 시계를 찾고 며느리는 바닥에 끌린 듯한 긴 밍크 코트를 입고 손가락마다 보석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약지에는 어제 시아버지가 거짓골로 찾아왔을 때 끼고 있던 그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여전히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회장님이 어떤 분일까? 꼬장꼬장한 노인네면 내가 비위 잘 맞춰드릴게. 나 알잖아. 노인네들 다루는 거 선수인 거. 어제 그 미친 노인네 쫓아낸 거 봤지? 며느리가 콧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제 시아버지를 문전박대하던 그 입으로 돈 많은 회장님 비위는 맞추겠다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민성은 그런 아내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해. 실수하면 끝장이야. 입 조심하고 웃기만 해. 무조건 내내 하고. 민성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안내하는 직원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민성의 심장 박동수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10층, 20층, 30층. 이 계약만 성사되면 그깟 빚 다 갚고 다시 벽벽거리며 살 수 있어. 나 무시하던 은행 지점장 놈들 다 무릎 꿇려야지. 띵 마이너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마호가니 문 앞 덩치 큰 경호원들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이 너무나 밝아 민성은 잠시 눈을 찡그렸습니다. 민성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세상에서 가장 비굴하고 공손한 영업용 미소를 장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박민성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민성은 고개를 처박다시피 인사하며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방 안중앙 거대한 통유리 창을 등지고 앉아 있는 회장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시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모습은
마치 영화 속 대부를 연상케 했습니다. 어서 오게, 박 대표. 회장이 천천히 의자를 돌렸습니다. 가죽 의자가 돌아가는 끼익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어딘가 낯익은 아주 많이 들어본 그 쇳소리 섞인 목소리. 민성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뒷목에 소름이 돋아올랐습니다. 민성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최고급 이탈리아 슈트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시간을 태우고 있는, 바로 어젯밤 자신이 미친 노인네라며 경비원을 시켜 내쫓았던 아버지 김만석 씨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민성의 입이 턱 빠질 듯이 벌어졌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해 정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핸드백을 떨어뜨렸습니다. 헉! 아버님? 명품 핸드백이 바닥에 나뒹굴고 립스틱과 팩트가 쏟아져 나왔지만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왜 그리 놀라나? 어제는 날 모르는 사람 취급하더니 하루 만에 기억이라도 돌아온 게냐? 만석 씨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는 그 모습은 어제 찬바람을 맞으며 떨던 노숙자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버지가 왜 여기에? 아니, 그 옷은 뭐고 회장님이라니요? 이게 몰래카메라입니까? 아니면 제가 꿈을 꾸는 겁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민성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남의 옷을 훔쳐 입고 여기 앉아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과로로 미쳐서 헛것을 보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만석 씨 뒤편에 있던 방문이 열리고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우아한 중년 여성. 윤기가 흐르는 피부, 세련된 화장, 목에 걸린 영롱한 진주 목걸이. 자세히 보니 그녀는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식당 일을 하던 막내 동생 지은이었습니다. 오빠 왔어? 올케 언니도 오셨네요. 지은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지은아, 너까지. 이게 대체. 민성은 그제야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MK 홀딩스 회장. 고철 사업으로 대박이 났다는 소문. 그리고 어제 거짓골로 찾아왔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시험에서 처참하게 탈락했다는 것을. 순간 민성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무릎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찌울 듯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정말 노망이 나신 줄 알고 너무 속상해서 그만.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노망?
속상해서 만석 씨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놈 눈에는 돈 없는 애비는 노망난 노인네고 돈 있는 회장은 아버지로 보이더냐? 만석 씨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민성의 얼굴에 툭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민성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냐? 민성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그것은 민성의 회사가 갚아야 할 부채 내역과 MK홀딩스가 인수할 수 있는 채권 서류들이었습니다. 즉, 만석 씨가 마음만 먹으면 민성의 회사를 당장 공중분해시킬 수도 혹은 살려낼 수도 있는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성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아,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 이대로 무너지면 감옥 갑니다. 횡령에 배임까지 걸려 있어요. 제발이요. 저 아버지 장남이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민성은 엎드린 채 기어가 아버지의 구두 끝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비싼 이탈리아 구두를 더럽혔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팽개친 짐승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도 털썩 주저앉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눈이 삐었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굶어 죽어요. 저 밍크 코트도 다 팔아서 갚을게요. 그들의 비굴하고 추악한 모습을 내려다보는 만석 씨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도 버리고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자존심도 버리는 자식의 모습이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릴 적 퇴근길에 통닭 한 마리 사들고 가면 아빠 최고를 외치며 달려와 안기던 그 순진했던 아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오냐오냐 키운 내 죄일까? 만석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는 아들의 손을 자신의 구두에서 거칠게 아주 매정하게 떼어냈습니다. 늦었다. 아주 많이 늦었어. 만석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방 안을 울렸습니다. 어젯밤 찬바람 맞으며 서 있던 내 앞에서 넌 문을 닫았다. 그때 내가 닫은 건 차 문이 아니라 내 놈의 운명이었어. 그리고 부자의 연이었다. 만석 씨는 지은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돌아섰습니다. 이 돈 500억, 그리고 내 모든 재산, 전부 여기 있는 지은이에게 상속한다. 그리고 너에게는. 만석 씨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단돈 10원도 줄 수 없다. 아, 아버지, 제발. 아니, 내가 갚아야 할 빚은 내가 탕감해주지 않겠다. 스스로 갚아라. 그게 내 마지막 교육이다. 내 돈을 탐내지 말고 내 땀으로 일어서라. 아버지. 민성의 절규가 호텔 스위트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만석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지은이도 슬픈 눈으로 오빠를 한번 바라보고는 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쾅-6 중한 문이 닫혔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탐욕이 불러온 파멸의 현장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만석 씨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자식을 끊어내는 아픔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지은이가 조용히 다가와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이제야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구나. 속이 다 시원하다. 만석 씨는 애써 웃으며 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가자, 지은아. 우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순대국밥 어떠냐? 내가 끓여준 김치찌개처럼 뜨끈한 거. 네, 좋아요. 제가 제일 맛있는 집 알아요. 부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긴 호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창밖에 따뜻한 오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마주 잡은 두 손의 온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 닫힌 문 너머로 민성의 휴대폰 벨소리가 찢어질 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파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선 만석 씨는 약속대로 지은이와 함께 허름한 순대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밥.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만석 씨는 깍두기 국물을 훌훌 들이키며 오랜만에 진심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먹을 뻔했던 수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값지고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지은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국밥을 드시는 아버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면 호텔 방에 남겨진 민성의 운명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석 씨가 떠나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민성의 휴대폰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벨소리 하나하나가 폭탄 터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박 대표, MK홀딩스에서 투자 거절했다며? 당신 끝났어. 우리 투자금 당장 회수하겠소. 지금 변호사 대동해서 가고 있소. 여보세요? XX은행입니다. 기한 이익 상실 통보합니다. 당장 전액 상환하세요. 안 그러면 내일부로 경매 넘어갑니다. 집도 차도 다 압류입니다. 그의 사업은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석 씨가 손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MK홀딩스 회장이 박민성을 만나지 않고 나갔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민성을 믿지 못했던 기존 채권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성은 전화기를 붙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오해입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뚝뚝뚝 끊기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옆에 멍하니 앉아있던 며느리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민성을 향한 존경이나 사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적인 눈빛만이 번뜩였습니다. 여보, 나 친정 좀 다녀올게. 친정?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난리통에 당신 폐물이라도 팔아서 막아야 할 거 아니야. 반지 내놔. 민성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손을 탁 뿌리쳤습니다. 당신 망했다며. 빚더미에 앉았다며. 그럼 나도 살 길 찾아야지. 내 폐물은 건드리지 마. 이거 내 거야. 그녀는 싸늘하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위자료 줄 돈도 없겠지만 쾅 마이너스 며느리마저 떠나버린 텅 빈 호텔 스위트룸. 민성은 바닥을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으악, 안 돼. 내 돈, 내 회사, 내 인생. 하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공허한 메아리뿐.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민성의 세상은 암흑천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을 때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한편 지은이는 만석 씨에게 받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달동네 이웃들의 밀린 월세와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한가운데에 작은 무료 급식소를 차렸습니다. 간판 이름은 만석식당. 아버지의 이름을 딴 그곳은 매일 따뜻한 밥 짓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이는 500억 자산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수수한 앞치마를 두르고 배고픈 이들에게 국밥을 퍼주었습니다. 그녀에게 500억은 자신을 치장하는 사치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온기를 나누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빛이 났습니다. 어느덧 모진 겨울이 지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회색빛이었던 달동네 언덕길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올랐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골목 구석구석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만석 씨의 칠순 잔칫날. 예전 같으면 호텔 연회장을 빌려 화려하게 했을 테지만 만석 씨는 극구 사양하며 만석 식당에서 조촐하게 밥 한 끼 먹자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식당 안은 동네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폐지 줍던 김영감님, 시장 떡집 아주머니, 취준생 청년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만석 씨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회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영감님, 아니 회장님, 만수무강하세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가식 없는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만석 씨는 고깔 모자를 쓰고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 주름 하나하나에 행복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아침부터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잡채, 갈비찜을 한 상 가득 차려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위에는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음식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석 씨는 그 밥상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년 전 쫓겨나듯 찾아간 딸네 집, 곰팡이 핀 방에서 받았던 그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밥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드세요. 제가 제일 좋은 고기로 끓였어요. 이번엔 진짜 한우예요. 지은이가 수저를 건넸습니다.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생애 최고의 생일상이다. 그때 식당 문이 빼꼼히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작업복 차림에 낡은 안전모를 쓴 중년 남자.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손마디는 굵어진 다름 아닌 민성이었습니다. 그는 빚더미에 앉아 모든 것을 잃고 이혼까지 당한 뒤 지난 1년간 공사판을 전전하며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고통과 보람을 난생 처음 배우며 그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벌 때마다 아버지의 거친 손마디가 떠올라
밤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민성은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쭈뼛거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장통 좌판에서 산 듯한 헐렁한 빨간 내복 한 벌이었습니다. 50억 수표를 거절하고 고작 10,000원짜리 내복을 들고 온 아들. 만석 씨는 숟가락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에 도끼 서린 눈빛과 기름진 얼굴은 사라지고 삶에 찌들어 주눅 들었지만 어딘가 단단해진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석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만석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턱짓으로 옆에 있는 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밥은 먹었냐? 와서 앉아라. 그 투박한 한마디. 민성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거렸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이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겠습니다. 민성의 뜨거운 눈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만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됐다. 밥이나 먹어라. 밥 식는다. 지은이는 말없이 오빠의 밥그릇에 따뜻한 국을 가득 퍼주었습니다. 만석 씨, 지은이, 그리고 뒤늦게 철이 든 민성이까지. 비로소 온전한 가족이 완성된 밥상 위로 창문을 통해 들어온 따뜻한 봄 햇살이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500억이라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풍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500억이라는 돈보다 더 소중한 건 결국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심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성은 돈 앞에서 아버지를 버렸고 막내딸 지은이는 가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렸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자식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께는 오늘 안부 전화 한 통 하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